할머니, 오늘도 잠을 못 이루시나요? 그 노래 도대체 어디서 들은 거지? 까칠하고 고독한 재벌 할머니와 묵묵히 버티는 장년의 요양보호사. 그러던 어느 날 보호사가 조용히 불러준 자장가에 할머니는 충격에 휩싸인다. 그 노래는 바로 평생 잃어버린 딸에게 어릴 적 불러주던 노래였던 것이었지요. 눈물로 마주한 진실, 그리고 밝혀지는 가족의 비밀. 끝내 시청자들의 가슴을 울릴 충격적인 반전 드라마가 지금 펼쳐집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자리 잡은 프리미엄 요양병원은 마치 최고급 호텔을 연상시켰습니다. 입구부터 압도적이었어요. 높은 천장과 대리석으로 마감된 로비 바닥이 환하게 반짝였고 천장에 매달린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은은한 빛을 사방으로 흩뿌렸죠. 병원이라기보다는 궁전에 가까웠습니다. 곳곳에는 유명 화가들의 작품이 걸려 있었고 복도마다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이 공간 전체를 감싸며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이곳은 대한민국에서도 손꼽히는 부자들만이 머물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었어요. 입원비만 해도 하루에 100만 원이 넘었고 간병비까지 포함하면 한 달에 수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금액이었죠. 김정희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이곳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버스까지 타야 하는 먼 거리였어요. 올해 63인 정희는 요양보호사로 일한 지 벌써 12년이 넘었습니다. 젊은 시절 교통사고로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딸을 키우며 살아온 그녀에게 이 일은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었어요. 누군가를 돌보고 위로하는 일에서 진정한 보람을 느꼈거든요. 정희가 담당하는 환자는 최영숙이라는 85세 할머니였습니다. 영숙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대한그룹 회장 부인으로 개인 재산만 수천억 원에 달하는 재벌가의 안주인이었어요. 언론에서는 그녀를 강철 여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키워나가는 동안 뒤에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했고 냉철한 판단력과 강인한 정신력으로 유명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의 영숙은 달랐습니다. 3년 전 중풍으로 쓰러진 후 반신이 마비되어 휠체어에 의존해야 하는 몸이 되었어요. 한때 재벌가를 이끌던 카리스마 넘치는 여성이 이제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거죠. 정희는 영숙의 병실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갔습니다. 넓은 병실 안에는 호텔 스위트룸을 능가하는 고급스러운 가구들이 놓여 있었어요. 이탈리아산 가죽 소파, 프랑스 앤티크 화장대, 독일제 전동 침대까지 모든 것이 최고급이었습니다. 침대 옆 테이블 위에는 매일 새로 갈아주는 값비싼 난초와 장미 꽃다발이 장식되어 있었고 창가에는 편안한 소파와 티 테이블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또 왔구나. 영숙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늘 경계심이 서려 있었어요. 마치 모든 사람을 적으로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어서 씻겨줘. 오늘도 이 망할 몸이 말을 안 듣는구나. 정희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고 세면 도구를 준비했어요. 영숙은 까칠하고 고집이 센 성격으로 병원에서 악명 높았습니다. 지금까지 이곳에서 일했던 간병인들이 한 달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둘 정도였거든요. 어떤 간병인은 사흘 만에 포기했고 어떤 간병인은 일주일 만에 울면서 나갔어요. 영숙은 작은 일에도 짜증을 냈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침없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물이 너무 뜨거워. 이것도 제대로 못해?
내 얼굴을 떼게 할 작정이야? 영숙이 화를 냈어요. 정희는 물 온도를 다시 맞췄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해드릴게요. 매일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죄송하다고만 하면 되는 줄 알아? 정신 차려. 정희는 참으며 온수와 찬물을 적절히 섞어 온도를 맞췄어요. 영숙의 거친 말투에 상처받을 법도 했지만 정희는 이미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오히려 영숙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아픔을 읽을 수 있었어요. 세수를 마친 후 정희는 영숙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병원에서 제공하는 특식이었는데 한 끼 식사비만 10만 원이 넘었어요. 유기농 재료로만 만든 영양죽과 각종 반찬들이 고급스러운 식기에 담겨 나왔습니다. 영숙은 식사를 하면서도 계속 불평했어요. 이 죽간이 너무 세다. 내 입맛에 전혀 맞지 않아. 요리사가 바뀐 거야? 오늘은 평소보다 간을 조금 세게 했다고 하네요.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미리 말을 해야지. 내가 짠 음식 못 먹는다는 걸 모르나? 영숙이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정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돈 많다고 다 행복한 건 아니구나. 저 눈빛을 보면 늘 무언가에 쫓기는 것 같아. 마음 깊은 곳에 큰 상처가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잃어버린 게 있는 눈빛이야. 영숙의 방에는 늘 정적이 흘렀어요. 가족들의 방문은 거의 없었습니다. 딸인 정윤이도 한 달에 한두 번 잠깐 들르는 것이 전부였어요. 그것도 어머니의 안부를 묻기보다는 회사 일이나 재산 관련 업무적인 이야기를 하고 금세 떠나곤 했습니다. 손자나 손녀들의 방문은 더더욱 드물었어요. 할머니, 가족분들이 언제 오시나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오나 마나 똑같아. 와도 할 말이 없고. 영숙은 쓸쓸하게 대답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영숙은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는 한강이 내려다 보였어요. 유람선들이 오가고 사람들이 산책하는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시선은 공허했어요. 마치 그 모든 풍경이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세상의 일인 것처럼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병실을 정리하면서 영숙을 살펴봤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이 할머니가 왜 이렇게 외로워 보이는 걸까요? 비싼 옷과 보석, 고급스러운 병실, 최고의 의료진에 둘러싸여 있지만 그녀의 얼굴에서는 행복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할머니, 날씨가 좋으니까 병원 정원에 산책 나가실래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됐어. 귀찮아. 사람들 시선도 싫고.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희는 영숙의 옆에 있는 작은 서랍장을 닦다가 우연히 은색 상자를 발견했어요. 골동품 같아 보이는 작은 상자였는데 뚜껑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그 안에는 낡은 머리핀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아주 소박하고 오래된 머리핀이었는데 이 호화로운 병실 안에 그 어떤 물건과도 전혀 어울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서민들이 사용할 법한 평범한 머리핀이었습니다. 영숙이 정희의 시선을 눈치챘는지 급하게 상자를 닫으며 소리쳤어요. 그건 건드리지 마. 함부로 만지지 말라고. 죄송합니다. 정희가 고개를 숙였어요. 영숙의 반응이 너무나 격렬해서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작은 머리핀이 영숙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았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영숙은 더욱 예민해졌습니다. 시끄러워. 복도에서 나는 발걸음 소리가 다 들려. 간호사들 수다 떠는 소리도 시끄럽고. 어떻게 잠을 자라는 거야? 정희는 영숙이 밤마다 심각한 불면증에 시달리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의사들이 처방한 수면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었고 심지어 수면 전문의까지 불러도 고개를 저을 정도였습니다.
영숙은 하루에 2~3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영숙의 신경질은 더해졌습니다. 왜 그렇게 시끄럽게 숨을 쉬어? 발소리도 시끄럽고. 다 나가. 정희는 참으며 최대한 조용히 병실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영숙이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의 마지막으로 불러주던 그 노래 다시 들을 수만 있다면. 그때 그 목소리를 정희는 손을 멈췄어요. 영숙의 목소리에는 깊은 그리움과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평소 강철같이 차갑던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상처가 있다는 것을 정희는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그날 밤 정희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계속 영숙의 말을 생각했습니다. 그 노래가 뭘까? 어떤 아이를 그렇게 그리워하는 걸까? 그 낡은 머리핀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영숙의 혼잣말이 밤새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병실 문을 열자 영숙은 이미 깨어 있었어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어쩐지 더 외로워 보였습니다. 어머, 할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잠이 안 와서 새벽부터 깨어 있었어. 영숙이 피곤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진한 다크서클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정희는 영숙의 아침 세면을 도우면서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영숙의 손이 자꾸만 침대 옆 서랍장 쪽으로 향했어요. 어제 발견했던 그 은색 상자가 있는 곳이었죠. 마치 무의식적으로 그 상자를 확인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혹시 아프신 곳 있으세요?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정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영숙은 퉁명스럽게 대답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이 되자 간호사가 특식을 가져왔어요. 오늘은 전복죽과 각종 나물 반찬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몇 숟가락 뜨다가 포크를 내려놨어요. 입맛이 없어. 치워. 영숙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드세요. 기력이 떨어지시면. 정희가 말하다가 멈췄어요. 영숙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거든요. 그때 영숙이 갑자기 서랍장을 열더니 그 은색 상자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자 그 낡은 머리핀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영숙은 머리핀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정희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맺히는 것이 보였거든요. 평소 강철같이 차갑던 그녀가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이 머리핀, 참 예쁘죠?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봤어요. 영숙은 깜짝 놀라며 머리핀을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상관없는 일이야. 그냥 옛날 물건일 뿐이야. 하지만 영숙의 반응은 그것이 단순한 옛날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었어요. 정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궁금증이 더욱 커졌습니다. 오후 시간이 되자 영숙은 휠체어에 앉아 또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더 깊은 슬픔이 그녀의 얼굴에 드리워져 있었어요. 할머니, 혹시 답답하시면 병원 정원으로 나가보실래요? 오늘 날씨가 참 좋은데. 정희가 제안했습니다. 싫어. 사람들 보기 싫어. 영숙이 고개를 저었어요. 정희는 영숙의 방을 정리하면서 계속 그녀를 관찰했습니다. 영숙은 자꾸만 그 서랍장 쪽을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마치 그 안에 든 상자가 자꾸 신경 쓰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영숙의 상태는 더욱 나빠졌어요. 식사를 거부했고 약 복용도 거절했습니다.
간호사들이 와서 설득해도 소용없었어요. 다 귀찮아. 그냥 내버려둬. 영숙이 소리쳤습니다. 밤이 되자 영숙의 불면증은 더욱 심해졌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뒤척였고 작은 소음에도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왜 그렇게 시끄럽게 숨을 쉬어? 발소리도 시끄럽고. 다 나가. 영숙이 정희를 향해 화를 냈어요. 정희는 최대한 조용히 움직이며 병실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영숙이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애, 그때 5살이었는데 매일 밤 자장가를 불러달라고 했었지. 그 작은 손으로 내 얼굴을 만지면서 엄마 노래해줘, 그 노래해줘. 정희는 깜짝 놀라 영숙을 바라봤어요. 영숙의 목소리에는 이제까지 들어본 적 없는 깊은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러주던 그 노래, 다시 들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영숙이 계속 중얼거렸어요. 영숙의 손이 다시 서랍장으로 향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은색 상자를 꺼내더니 머리핀을 다시 꺼냈어요. 머리핀을 손에 쥐고 영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이 머리핀을 머리에 꽂아주면서 예쁘다고, 엄마가 제일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정희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영숙에게 잃어버린 아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것도 아주 어린 나이에 헤어진 것 같았습니다. 영숙은 머리핀을 가슴에 꼭 안고 흐느꼈어요. 내가 그 애를 지켜주지 못했어. 내 잘못이야. 다 내 잘못. 정희는 영숙의 곁으로 다가가 조용히 앉았습니다. 할머니, 넌 모를 거야. 자식을 잃는다는 게 어떤 건지. 매일 밤 그의 목소리가 들려. 엄마, 엄마 하면서 울던 그 목소리가. 영숙의 고백은 정희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이 차갑고 까칠했던 할머니의 마음 깊은 곳에 이런 아픔이 숨어 있었다니. 정희는 자신도 모르게 영숙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그 순간 영숙은 정희의 손을 뿌리쳤어요. 괜찮다고? 무슨 소리야? 넌 아무것도 몰라. 정희는 영숙의 아픔이 얼마나 깊은지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봤어요. 그날 밤 정희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내내 영숙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강철같이 차가웠던 할머니가 그 작은 머리핀을 바라보며 흘린 눈물, 그리고 잃어버린 아이를 그리워하는 절절한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어요. 정희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밤새 곰곰 생각해 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평소보다 더 일찍 병원에 도착했어요. 영숙의 병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어쩐지 무거웠습니다. 문을 열자 영숙은 또다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밤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듯 얼굴이 더욱 헬쑥해져 있었고 눈가의 다크서클은 더욱 짙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정희가 조용히 인사했어요. 영숙은 고개도 돌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또 왔구나. 어젯밤에도 1시간도 못 잤어. 이 몸이 말을 안 듣는다니까. 정희는 마음이 아팠어요. 영숙의 불면증이 단순한 신체적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마음의 상처가 몸의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십 년간 가슴 깊이 묻어둔 아픔이 이제야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오늘은 어떠세요? 몸 어디 아픈 곳은 없으시고요? 정희가 영숙의 컨디션을 확인했어요. 매일 똑같아. 이 답답한 몸, 잠 안 오는 밤. 다 지겹다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영숙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영숙의 아침 세면을 도우면서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영숙의 손이 자꾸만 침대 옆 서랍장 쪽으로 향했어요.
어제 발견했던 그 은색 상자가 있는 곳이었죠. 마치 무의식적으로 그 상자를 확인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상자 안의 머리핀이 그녀에게는 마지막 남은 소중한 연결고리인 것 같았어요. 할머니, 혹시 아프신 곳 있으세요?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정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넌 아직 젊으니까 몰라. 영숙은 퉁명스럽게 대답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과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이 되자 간호사가 오늘의 특식을 가져왔어요. 전복죽과 각종 나물 반찬, 그리고 영양가 높은 보양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몇 숟가락 뜨다가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입맛이 없어. 치워. 영숙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드세요. 기력이 떨어지시면 몸이 더 안 좋아져요. 정희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먹기 싫다고 했잖아. 억지로 먹이지 마. 영숙이 화를 냈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강요하지 않고 조용히 식사를 치웠어요. 영숙의 마음이 닫혀 있는데 억지로 무언가를 하게 만드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것 같았거든요. 그때 영숙이 갑자기 서랍장을 열더니 그 은색 상자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자 그 낡은 머리핀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영숙은 머리핀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마치 그 작은 물건 속에서 잃어버린 시간을 찾으려는 것 같았어요. 정희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맺히는 것이 보였거든요. 평소 강철같이 차갑던 그녀가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이 머리핀, 참 예쁘죠? 오래된 것 같은데 누구 것이었어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봤어요. 영숙은 깜짝 놀라며 머리핀을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상관없는 일이야. 그냥 옛날 물건일 뿐이야. 왜 자꾸 남의 사생활을 캐묻는 거야? 하지만 영숙의 과도한 반응은 그것이 단순한 옛날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었어요. 정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궁금증이 더욱 커졌습니다. 오후 시간이 되자 영숙은 휠체어에 앉아 또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더 깊은 슬픔이 그녀의 얼굴에 드리워져 있었어요. 마치 과거의 어떤 기억에 사로잡힌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혹시 답답하시면 병원 정원으로 나가보실래요? 오늘 날씨가 참 좋은데. 가을 단풍도 예쁘고요. 정희가 제안했습니다. 싫어. 사람들 보기 싫어. 그냥 여기 있을래. 영숙이 고개를 저었어요. 정희는 영숙의 방을 정리하면서 계속 그녀를 관찰했습니다. 영숙은 자꾸만 그 서랍장 쪽을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마치 그 안에 든 상자가 자꾸 신경 쓰이는 것 같았습니다. 때로는 손을 뻗다가 다시 거두기도 했어요. 저녁이 되자 영숙의 상태는 더욱 나빠졌습니다. 식사를 거부했고 약 복용도 거절했어요. 간호사들이 와서 설득해도 소용없었습니다. 다 귀찮아. 그냥 내버려둬. 왜 자꾸 귀찮게 해? 영숙이 소리쳤습니다. 밤이 되자 영숙의 불면증은 더욱 심해져요.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뒤척였고 복도에서 들리는 작은 소음에도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간호사들의 발걸음 소리, 다른 병실에서 들리는 텔레비전 소리, 심지어 에어컨 바람 소리까지도 신경에 거슬린다고 했어요. 왜 그렇게 시끄럽게 숨을 쉬어? 발소리도 시끄럽고. 다 나가. 영숙이 정희를 향해 화를 냈어요. 정희는 최대한 조용히 움직이며 병실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영숙이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애, 그때 5살이었는데
매일 밤 자장가를 불러달라고 했었지. 그 작은 손으로 내 얼굴을 만지면서 엄마 노래해줘. 그 노래해줘. 정희는 깜짝 놀라 영숙을 바라봤어요. 영숙의 목소리에는 이제까지 들어본 적 없는 깊은 그리움과 모성애가 묻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러주던 그 노래, 다시 들을 수만 있다면 그의 목소리로 엄마라고 부르던 그 목소리를 정희의 마음에 무언가가 떠올랐어요. 혹시 자신이 아는 그 자장가가 영숙이 그리워하는 바로 그 노래일까요? 정희는 용기를 내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노래 하나 불러드려도 될까요? 그날 이후 영숙의 일상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정희가 자장가를 불러주면 마법처럼 잠이 들었거든요. 며칠 동안 불면에 시달렸던 영숙이 드디어 편안한 밤을 보낼 수 있게 된 거였어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숙은 이제 정희가 자장가를 불러야만 잠이 들었어요. 정희야, 오늘도 그 노래 불러줘. 영숙이 저녁마다 정희에게 부탁했습니다. 평소 차가웠던 목소리가 어쩐지 애원하는 듯 했어요. 정희는 기꺼이 자장가를 불러줬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기, 잘도 잔다 꿈나라로. 노래가 시작되면 영숙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찾아왔어요.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되찾은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간병인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어요. 간병인들이 모이는 휴게실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됐습니다. 저 보호사, 최 할머니한테 너무 잘 보이려는 거 아냐? 10년 경력의 박 간병인이 속삭였어요. 맞아. 뭔가 수상해. 그 까칠한 할머니가 갑자기 저렇게 순해지다니. 젊은 이간병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상속 노리는 거 아닐까? 재벌 할머니잖아. 돈이 얼마나 많은데. 최 간병인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어요. 정희는 휴게실에 들어서며 이런 대화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자신은 단순히 영숙을 도우려는 마음뿐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 씨, 요즘 최 할머니랑 많이 가까워지셨네요? 박간병인이 비꼬는 듯한 말투로 물어봤어요. 그냥 할머니가 잠을 못 주무셔서 도와드리는 것뿐이에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다른 간병인들은 다 못 견디고 나갔는데 정혜 씨만 오래 버티네요. 특별한 비법이라도 있으세요? 이 간병인이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어요. 정희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휴게실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어요. 자신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영숙을 돌보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며칠 후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영숙의 딸 정윤이가 예고 없이 병실에 찾아온 거였습니다. 윤희는 올해 60이었는데 어머니와 닮아서 차가운 인상이었어요. 명품 정장을 입고 고급 핸드백을 든 그녀는 성공한 기업인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윤희가 형식적인 인사를 했어요. 왔구나. 영숙이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정희는 자리를 피하려고 했지만 윤희가 자신을 불러 세웠어요. 잠깐만요. 당신이 우리 어머니 담당 간병인이죠? 네, 그렇습니다. 정희가 고개를 숙였어요. 윤희는 정희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많이 달라지셨다고 들었는데 당신이 뭘 하신 거예요? 별다른 건 없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돌봐드리고 있어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때 윤희가 간호사들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장가를 불러준다면서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정희는 당황했어요. 할머니가 잠을 못 주무셔서 그냥 도움이 될까 해서. 당신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윤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그 노래, 어디서 배운 거지? 왜 하필 그 노래를 부르는 거야? 정희는 윤희의 반응에 놀랐습니다. 단순한 자장가인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마치 그 노래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냥 제가 어릴 때부터 알던 노래예요. 제 딸한테도 불러줬던. 정희가 설명하려 했지만 윤희는 듣지 않았어요. 어릴 때부터 알던 노래라고? 그게 말이 돼요? 윤희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혹시 우리 가족사 조사하고 온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전 그런 거 전혀. 정희가 황당해하며 말했어요. 엄마, 윤희가 영숙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노래를 부르는지 아세요? 영숙은 갑자기 얼굴이 하얘졌어요. 윤희야, 그만. 엄마도 뭔가 숨기고 계신 거죠? 이 간병인이 왜 하필 그 노래를 아는 거예요? 윤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병실 안의 분위기가 급격히 차가워졌어요. 정희는 자신이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영숙을 도우려고 했던 일이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은 몰랐어요. 윤희야, 그 사람은 잘못이 없어. 그냥 영숙이 말하려 했지만 윤희는 듣지 않았어요. 없긴 뭘 없어요. 분명히 뭔가 꿍꿍이가 있을 거예요. 윤희가 화를 냈습니다. 그날 이후 윤희는 정희를 감시하기 시작했어요. 병실에 몰래 들어와서 정희가 무엇을 하는지 지켜봤고 간호사들에게도 정희의 행동을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희는 일하는 내내 감시받는 기분이었어요. 정희 씨, 요즘 힘드시죠? 친한 간호사 김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괜찮아요. 그냥 할머니를 잘 돌보고 싶을 뿐이에요. 정희가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윤희는 병원장에게까지 찾아가서 정희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어요. 정희는 그런 사실을 모른 채 여전히 영숙을 성심껏 돌봤지만 주변의 시선은 점점 더 차가워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숙이 정희에게 말했어요. 정희야, 미안해. 윤희가 너한테 심하게 굴어서. 괜찮아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편안하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정희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도 정희는 영숙에게 자장가를 불러줬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복도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5챕터 큰 위기. 윤희의 감시는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녀는 병원에 자주 들러 정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봤어요. 심지어 간호사들에게 몰래 돈을 주면서 정희의 행동을 보고하라고 지시하기까지 했습니다. 정희는 일하는 내내 등 뒤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에 시달렸어요. 정희 씨, 조심하세요. 최 대표님이 계속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고 계셔요. 친한 간호사 김미영이 정희에게 귓속말로 경고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이 무거웠어요. 자신은 정말 영숙을 도우려는 마음뿐이었는데 왜 이렇게 의심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윤희는 마침내 병원장실을 찾아갔습니다. 고급스러운 가죽 의자에 앉은 윤희는 단호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어요. 원장님, 우리 어머니 담당 간병인을 바꿔주세요. 김정혜 씨 말씀이세요? 그분은 경력도 풍부하고 환자분께서도 만족해 하시는 것 같은데. 병원장이 의아해했습니다. 만족이 아니라 이상해요. 엄마를 뭔가 이상하게 만들고 있어요. 윤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 사람이 온 이후로 엄마가 완전히 달라졌다고요. 병원장은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달라지셨다는 건지. 자장가요. 그 간병인이 엄마한테 자장가를 불러주는데 그게
우리 집안과 관련된 노래라고요. 윤희가 흥분하며 설명했어요. 분명히 뭔가 꿍꿍이가 있을 거예요. 우리 재산을 노리는 게 틀림없어요. 병 원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님께서 김정혜 씨를 무척 신뢰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바로 문제라고요. 엄마를 이상하게 만든 그 보호사 절대 못 믿겠어요. 윤희가 주먹을 탁자에 내리쳤습니다. 당장 교체해 주세요. 그날 오후 병 원장은 정희를 따로 불렀습니다. 정희는 무슨 일인지 몰라 떨리는 마음으로 원장실에 들어갔어요. 정희 씨 앉으세요. 병 원장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네, 원장님. 혹시 제가 잘못한 일이 있나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최 대표님께서 간병인 교체를 요청하셨습니다. 병 원장이 어려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희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교체요? 왜 그러시는 거죠? 자세한 사유는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가족분의 요청이니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병 원장도 미안한 표정이었어요. 정희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 일이 자신에게는 단순한 직장이 아니었거든요. 생계를 위해서도 중요했지만 영숙을 진심으로 돌보고 싶었던 마음이 더 컸어요. 원장님, 제가 정말 잘못한 게 있다면 고치겠습니다.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정희가 간절히 부탁했어요. 정혜 씨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가족분의 의사를 무시할 수는 없어서 병 원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희는 무거운 마음으로 원장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걱정되는 것은 영숙이었어요. 자장가 없이 영숙이 다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는 영숙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러 갔어요. 영숙은 평소처럼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정희의 표정을 보더니 눈치챘나 봐요.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영숙이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제가 내일부터 못 와요. 정희가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왜? 영숙의 얼굴이 급격히 굳어졌습니다. 따님께서 간병인을 바꾸라고 하셨대요. 정희가 고개를 숙였어요. 영숙은 잠시 말이 없더니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윤희가? 그 애가 뭘 안다고. 내 일에 왜 참견하는 거야? 할머니, 화내지 마세요. 따님도 할머니 걱정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정희가 영숙을 달래려 했어요. 걱정은 무슨, 자기 편한 대로 하려는 거지. 영숙이 주먹을 침대에 내리쳤습니다. 정희는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며칠 동안 사용했던 개인 물품들을 가방에 넣으면서 눈물을 삼켰습니다. 영숙은 그런 정희를 바라보며 불안해했어요. 정희야, 넌 정말 가는 거야? 영숙의 목소리에 두려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네, 어쩔 수 없어요. 정희가 슬픈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럼 내가 잠을 못 자면 어떡해? 그 노래 없이는 한숨도 못 자는데. 영숙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미어졌어요. 영숙이 이렇게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할머니, 새로 오실 간병인분도 잘해주실 거예요. 걱정 마세요. 정희가 영숙을 위로했지만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정희가 병실 문을 향해 걸어가는 순간 영숙이 갑자기 소리쳤어요. 안 돼. 가면 안 돼. 정희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뒤돌아보니 영숙이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할머니, 무리하지 마세요. 정희가 급히 달려가 영숙을 부축했습니다. 정희야, 제발, 가지 마. 영숙이 정희의 손을 꼭 잡으며 애원했어요. 그 노래 없이는 정말 못 살아. 정희는 영숙의 절실한 모습에 마음이 찢어졌어요.
하지만 윤희의 결정을 뒤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희가 떠나려는 바로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숙이 갑자기 휠체어를 몰고 병실 밖으로 나온 거예요. 복신이 마비된 몸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는데 영숙은 필사적으로 휠체어를 조작해서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 사람 없으면 난 하루도 못 버텨. 당장 돌려놔. 영숙이 복도에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병원 안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간호사들과 다른 환자 가족들이 모두 복도로 나와 영숙을 바라봤어요. 평소 조용했던 고급 병원이 이렇게 소란스러워진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엄마, 뭐 하시는 거예요? 윤희가 급히 달려왔어요. 윤희야, 넌 아무것도 몰라.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영숙이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정희는 이 모든 상황이 자신 때문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영숙이 이렇게까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가족들과의 갈등을 더 키우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벌어진 소동 이후 병원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간호사들과 다른 간병인들이 수군거렸고 환자 가족들도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정희를 바라봤어요. 윤희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어머니가 사람들 앞에서 이런 추태를 보인 것이 창피했거든요. 엄마, 정신 차리세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윤희가 영숙을 병실로 데려가며 소리쳤어요. 윤희야, 넌 정말 아무것도 몰라. 영숙도 지지 않고 맞섰습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난 정말 못 살아. 뭘 못 살아요? 간병인이 얼마나 많은데. 윤희가 답답해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새로운 간병인이 자장가를 불러줘도 전혀 잠들지 못했습니다. 며칠 동안 밤잠을 설치더니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식사도 거부했고 약도 먹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몸부터 챙기세요. 윤희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영숙은 듣지 않았어요. 정희는 집에서 영숙을 걱정하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했지만 마음이 영숙에게만 가 있었어요. 혹시 영숙이 아프지는 않을까, 밤잠은 잘 자고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김미영 간호사가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정희 언니, 큰일이에요. 최 할머니가 계속 식사를 거부하시고 잠도 못 주무셔서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졌어요. 정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얼마나 안 좋으세요? 혈압도 불안정하고 탈수 증상까지 보이셔서 링거까지 맞고 계세요. 그런데 계속 언니 이름만 부르시고. 미영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윤희의 허락을 받고라도 영숙을 한번 보고 싶었어요. 다음 날 정희는 용기를 내어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병실 문 앞에서 망설이고 있는데 안에서 윤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정신 좀 차리세요. 그 간병인 때문에 이렇게 몸을 망치시면 어떡해요? 윤희야, 너는 몰라. 그 사람이 불러주는 노래가. 영숙의 목소리는 너무나 약해져 있었습니다. 정희는 문을 살짝 열고 들어갔어요. 영숙의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며칠 사이에 살이 빠져서 더욱 야위어 보였고 링거줄이 팔에 연결되어 있었어요. 할머니. 정희가 조심스럽게 부르자 영숙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희야, 정말 왔구나. 영숙이 기뻐하며 손을 뻗었어요. 당신, 왜 여기 있어요? 윤희가 정희를 보며 화를 냈습니다. 출입 금지라고 했잖아요. 따님, 죄송합니다. 그냥 할머니 안부만 확인하고 가려고. 정희가 고개를 숙였어요. 안부는 무슨, 당신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된 거라고요. 윤희가 소리쳤습니다.
그날 밤 윤희가 떠난 후 영숙은 정희에게 조용히 말을 걸었어요. 간호사들도 모두 나가고 병실에는 둘만 남아 있었습니다. 정희야, 가까이 와봐. 영숙이 약한 목소리로 불렀어요. 정희는 영숙의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그 은색 상자를 꺼냈어요. 이 머리핀, 보여? 영숙이 상자를 열며 물었습니다. 네, 어제 봤어요.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숙은 머리핀을 손에 들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내가 5살짜리 딸아이에게 마지막으로 꽂아준 머리핀이야. 정희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5살 딸아이요? 그 애가 매일 밤 나한테 자장가를 불러달라고 했었어. 꼭 내가 부르는 그 노래와 똑같은.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혹시 그 노래가 자장자장 우리 아기 잘도 잔다 꿈나라로. 바로 그 노래야. 영숙이 눈을 감으며 따라 불렀습니다. 그 애가 자기 전에 꼭 들어야 한다고 했던. 정희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 자장가는 정희가 어릴 적부터 알고 있던 노래였어요. 고아원에서 자란 정희에게는 어머니의 기억이 거의 없었지만 유일하게 기억나는 것이 바로 그 자장가였거든요. 누군가 자신에게 불러준 것 같은 희미한 기억이 있었습니다. 내가 부르는 자장가. 우리 딸에게 5살 때 불러주던 그 노래와 똑같아. 영숙이 정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의 친어머니가 불러주던 바로 그 자장가였기 때문이었어요. 고아원에 맡겨지기 전 아주 어릴 적 기억 속에 남아있던 그 따뜻한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혹시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려 했지만 영숙이 먼저 말을 이었어요. 그 애는 강원도 산골 보육원에 맡겼어. 혼전 임신이었거든.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희는 온몸이 떨렸어요. 자신이 자란 곳이 바로 강원도 산골의 그 보육원이었거든요. 더 정확히는 강원도 평창군에 있는 사랑이 집 보육원이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그 보육원이?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사랑이 집. 그곳에 내 딸을 맡겼어. 다시는 볼 수 없을 줄 알고. 영숙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현기증이 났어요. 자신도 바로 그 보육원 출신이었고 나이도 비슷했으며 그 자장가까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할머니, 그 아이 이름이 혹시? 정희가 간신히 목소리를 짜냈어요. 영숙은 머리핀을 가슴에 꼭 안고 대답했습니다. 정희, 김정희라고 이름을 지어줬어. 올바를 정자의 슬기로울 희자로. 그 순간 정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터져 흘렀습니다. 자신의 이름, 자신이 자란 보육원, 그리고 어릴 적 기억 속에 그 자장가, 모든 퍼즐 조각이 맞아떨어지는 순간이었어요. 정희는 그날 밤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영숙의 고백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김정희라는 이름, 강원도 사랑이 집 보육원, 그리고 그 자장가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확신을 가지기에는 아직 증거가 부족했어요. 혹시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었거든요. 다음 날 새벽 정희는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집 안방 옷장 깊숙이 숨겨둔 낡은 신발 상자였어요. 그 안에는 고아원 시절의 몇 안 되는 기록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퇴색한 사진 몇 장과 보육원에서 받은 출생 관련 서류들, 그리고 18년간의 생활기록부까지 모든 것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죠.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내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김정희,
생년월일 1961년 3월 15일생, 부모 미상, 입소일 1966년 8월 23일. 정희는 자신의 기록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만약 영숙의 말이 사실이라면 자신은 정확히 5살 5개월에 보육원에 맡겨진 것이었어요. 정희는 인터넷을 켜고 영숙의 과거를 본격적으로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재벌가 안주인이었던 만큼 오래된 신문 기사들과 사회면 뉴스들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검색창에 최영숙 대한그룹이라고 입력하자 수천 개의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한그룹 회장 부인 최영숙, 자선사업 활발히 참여 최영숙 여사, 전국 고아원 순회 후원 최영숙, 불우 아동 돕기 성금 10억 원 기탁 이런 자선 관련 기사들이 줄을 이뤘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왜 영숙이 그렇게 고아원에 관심이 많았을까요? 정희는 더 자세히 찾아봤어요. 1961년대 기사들을 뒤지다 보니 흥미로운 내용들을 발견했습니다. 그 시대에는 재벌가의 사생활을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은근한 암시들이 있었어요. 재벌가 혼전 임신 추문으로 사회시선 집중 대한그룹 관련 인물, 은밀한 출산 후 조용히 처리 상류층, 미혼모 문제, 사회적 논란 확산 이런 제목의 기사들이 눈에 띄었어요.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시기상 영숙과 관련된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더 구체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1966년 8월 신문을 샅샅이 뒤졌어요. 자신이 보육원에 맡겨진 바로 그 시기였죠. 그때 작지만 중요한 기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강원도 사랑의 집 보육원, 서울 출신 영아 입소 급증 최근 서울 강남 지역에서 온 아이들이 늘어나 보육원 관계자, 사회적 편견 때문에 멀리 보내는 경우가 많아져. 정희는 가슴이 뛰었어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어요. 정희는 보육원에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 그때 원장님이 아직 살아계셨어요. 지금은 90이 넘은 나이였지만 기억력은 또렷했습니다. 원장님, 저 김정희예요. 기억하세요?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 정희구나. 물론 기억하지. 넌 특별한 아이였거든. 오랜만이야. 원장의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원장님, 혹시 제가 맡겨졌을 때 함께 온 물건이 있었나요? 그리고 저를 데려온 분에 대해서도 기억나시는 게 있으실까요? 아, 그때 일은 아직도 생생해. 내가 머리에 예쁜 은색 머리핀을 하고 왔었지. 그리고 너를 데려온 분이. 원장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누구셨어요? 정희가 간절히 물었습니다. 아주 고급스러운 옷을 입은 젊은 여성이었어. 울면서 너를 맡기더라고. 그때 꼭 이 머리핀만은 간직하라고 했었지. 그리고 나중에 이 아이가 클 때까지 매달 후원금을 보내주셨어. 정희는 온몸이 떨렸어요. 후원금을 보내주셨다고요? 응, 18년 동안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익명으로 보내주셨는데 금액이 다른 후원자들보다 훨씬 많았어. 내 교육비랑 생활비 모든 걸 대주셨지. 정희는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을 버린 줄로만 알았던 어머니가 사실은 18년 동안 자신을 돌봐주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원장님, 혹시 그분 성함이나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그때는 개인정보를 엄격히 관리했거든. 하지만 후원금 영수증에 최영숙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던 것 같아. 확실하지는 않지만 정희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영숙이 바로 자신의 친어머니였다는 것을. 그날 오후 정희는 모든 증거를 가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고아원 서류, 머리핀, 그리고 원장님의 증언까지. 이제 진실을 밝힐 때였어요.
병실에 들어서자 영숙과 윤희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엄마,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윤희가 영숙에게 다그치듯 물어봤습니다. 윤희야,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사회적 시선도 그랬고, 영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희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머리핀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이것 보세요. 영숙은 그 머리핀을 보는 순간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너한테 있는 거야? 저도 똑같은 머리핀을 가지고 있었어요. 보육원에서 나올 때 가져온 거예요.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숙은 자신의 상자에서 똑같은 머리핀을 꺼냈어요. 두 개의 머리핀을 나란히 놓자 그것들이 원래 한 쌍이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는 어머니가, 하나는 딸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정희야, 너 혹시 강원도 사랑이 집 보육원에서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그곳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정희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제가 맡겨질 때 저를 데려온 분이 18년 동안 후원금을 보내주셨다고 해요. 최영숙이라는 이름으로. 순간 병실 안에 충격적인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희는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고 영숙은 50년 만에 마주한 진실에 떨고 있었어요. 8챕터 결말. 병실 안에 흐르는 침묵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정희의 손을 잡았어요. 50년 동안 그리워했던 딸의 손이었습니다. 정희 역시 온몸이 떨렸어요. 평생 궁금해했던 친어머니가 바로 자신이 돌보던 환자였다니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는 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희야, 정말 너니? 내 딸이 맞니? 영숙이 정희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물었어요.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 저예요. 그 한마디를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평생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는 엄마라는 단어가 입에서 나오는 순간 정희의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그리움이 터져 나왔습니다. 윤희는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어요. 엄마,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신 거예요? 영숙은 윤희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윤희야,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 너 아버지와 결혼하기 전에 일어난 일이었거든. 사회적 시선도 그랬고 집안 체면도 있었고 그렇다고 해서 언니를. 윤희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매일 후회했어.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다고 영숙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고아원들의 후원을 그렇게 많이 한 거야. 내 딸을 직접 돌볼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다른 아이들이라도. 정희는 영숙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 시대에 혼전 임신은 씻을 수 없는 죄악으로 여겨졌고 특히 재벌가에서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영숙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던 것이죠. 엄마, 저는 엄마를 원망하지 않아요. 정희가 영숙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보육원에서도 행복했고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리고 엄마가 계속 저를 도와주고 계셨다는 것도 이제 알았고요. 영숙은 더욱 심하게 울었어요. 정희야,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어쩔 수 없었던 거야. 알아요, 엄마. 이제 다 알아요. 정희도 눈물을 흘리며 영숙을 안았습니다. 그때 윤희가 갑자기 일어섰어요. 잠깐만요. 이게 정말 사실인지 어떻게 확신해요? 증거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정희는 가져온 서류들을 윤희에게 보여줬어요. 보육원 입소 기록, 생년월일, 그리고 원장님의 증언까지.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윤희는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언니가 맞네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60년 만에 언니를 찾은 기쁨과 동시에 그동안 모르고 살았다는 충격이 함께 있었어요. 윤희야, 이제 이해하겠니? 왜 내가 정희를 보내고 싶지 않았는지. 영숙이 윤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윤희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정희에게 다가왔어요. 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심하게 굴었네요. 아니에요. 가족을 걱정하는 마음이었잖아요. 정희가 윤희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어요. 그날 밤 병실에는 오랜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정희는 영숙 옆에 앉아 어릴 적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보육원에서의 생활, 학교 다닐 때의 추억, 결혼해서 딸을 키웠던 이야기까지 58년 동안 쌓인 이야기들을 차근차근 나눴습니다. 정희야, 너 딸은 어디 있니? 영숙이 궁금해했어요. 미국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어요. 내년에 한국에 들어올 예정이에요. 정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내 외손녀네. 꼭 보고 싶어. 영숙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윤희도 옆에서 들으며 신기해했어요. 언니, 그럼 제 조카가 의사라는 거네요? 와, 우리 가족에 의사가 생기는 거예요. 윤희는 뭐하니? 정희가 윤희에게 물어봤어요. 저는 엄마 회사 일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언니도 가족이니까 함께해요. 윤희가 밝게 말했습니다. 영숙은 두 딸이 화목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며 행복해했어요.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 같았습니다. 정희야, 이제 그 자장가 불러줄래? 영숙이 부탁했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기, 잘도 잔다 꿈나라로.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정희의 목소리에는 이제까지와는 다른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히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이 아니라 어머니를 위해 노래하는 딸의 마음이었죠. 산 너머 달림이 아기 얼굴 바라본다. 정희의 노래가 병실 안에 따뜻하게 퍼져나갔어요. 영숙은 정희의 노래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60년 전 어린 딸에게 불러주던 그 자장가를 이제는 자란 딸이 자신에게 불러주고 있다니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있을까 싶었어요. 자장자장 우리 아기, 엄마 품에서 잘도 잔다. 노래가 끝나갈 무렵 영숙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진정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윤희도 옆에서 감동하며 지켜봤어요. 언니 목소리 정말 좋아요. 저도 어릴 때 이런 자장가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부터는 매일 들을 수 있어. 정희가 윤희에게 미소 지었어요. 영숙은 두 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됐구나. 정희야, 늦었지만 엄마가 이제부터라도 내 곁에 있을게. 엄마, 저도 엄마 곁에 있을게요. 이제 그만 외롭지 마세요. 정희가 영숙의 손을 꼭 잡았어요. 병실 안에서는 58년 만에 이루어진 모녀 상봉의 감동이 흘러넘쳤습니다. 영숙의 얼굴에서는 그동안 짊어지고 살았던 죄책감과 그리움이 씻겨나가는 것 같았어요. 대신 깊은 안도감과 행복이 자리 잡았습니다. 며칠 후 병원에서는 정희를 정식으로 영숙의 전담 간병인으로 재임명했어요. 이번에는 단순한 간병인이 아니라 가족으로서였죠. 윤희도 정희를 진심으로 언니로 받아들였고 가족 모임에도 함께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정희의 딸이 미국에서 돌아오면 영숙은 외손녀를 만날 수 있게 될 거였어요. 그때까지 영숙은 정희와 함께 남은 시간을 소중히 보내기로 했습니다. 엄마, 이제 매일 밤 제가 자장가 불러드릴게요. 정희가 영숙에게 약속했어요. 그래. 우리 딸이 불러주는 자장가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영숙이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정희의 자장가는 단순한 수면 도구가 아니라 모녀 간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노래가 흐르는 동안 두 사람은 잃어버린 50년의 시간을 조금씩 메워나갔습니다. 고급 요양병원의 밤이 깊어갈 무렵 정희의 따뜻한 자장가 소리가 복도까지 은은하게 퍼져나갔어요. 다른 환자들도 그 노래를 들으며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영숙은 딸의 품에서 드디어 진정한 평화를 찾았어요. 자장자장 우리 아기 잘도 잔다 꿈나라로. 정희의 노래가 밤하늘 별들과 함께 병실을 감쌌습니다. 50년 만에 이루어진 기적 같은 재회, 그리고 사랑으로 치유된 상처들, 모든 것이 그 자장가 속에 담겨 있었어요. 요양병원의 밤은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사랑이 그곳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거든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과 댓글로 함께 나눠주신다면 더 많은 감동 이야기로 꼭 보답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